안녕하세요. 주간 잘 보내시고요. 중개사법 한번 하고 오셨죠? 오늘 암기사항들 쭉 나갑니다. 자, 오늘은 금주행위 100페이지, 요약집 100페이지입니다. 요약집. 자, 그럼 금지행위 보겠습니다. 매번 한 문제씩 금지행위냐 아니냐 이걸 묻고 있는데 우리 법 33조에 근거하거든요. 이 금지행위의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법 33조 제1항이거든요. 33조 제1항에서는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예요. 그래서 개업공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해갖고 9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9가지가 이게 형벌 때문에 우리가 두 음자를 따서 암기했거든요. 매, 무, 수, 거, 증, 직, 투, 시, 단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매매업, 무등록업자와의 거래, 보수 초과, 거짓된 언행, 다음에 증서 중개 매매업,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 주장, 시세 교란 행위, 단체 구성하여 중개 제한 행위예요. 그래서 이 9가지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요게 개공 등의 금지 행위예요. 네, 33조 제2항이거든요. 33조 제2항에서는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로 지금 제목을 붙였는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개업공사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에게도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33조 제1항은 개공 등한테만 적용되고 일반인 무등록업자에게는 적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 33조 제2항은 누구든지 그랬죠 지금. 그럼 누구든지 이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개공도 하면 안 돼요. 이 행위를. 참고하세요, 이거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재 때문에 33조 제2항이 개업공사 등에게 적용이 되느냐. 이 부분은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 봤을 땐 적용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제재 때문에 이렇게 두 문자를 땄는데 요 33조 제2항은 유가강제 방해로 이해했죠, 우리가? 유가강제 방해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그럼 유는 특정 개공에 대한 중개 의뢰를 유도했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를 하지 않도록 했거나 표시 광고 하는데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하도록 강요했어요. 그다음에 특정 개공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했다든가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개업공사 등에 대한 금지행위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이제 감 잡아두시고, 그러면 여기에 걸렸을 때 제재를 꼭 기억해 두시는데, 매무수거에 걸렸어요. 그럼 형벌부터 따져볼까요? 매무수거에 걸리면 형벌이 몇 년? 1-1이고, 증직투시단은 3-3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유가강제 방해는 당연히 3-3입니다. 그래서 형벌이 3년짜리 징역사유고요. 금지행위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어렵지 않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 매무수거 증직 투시단에 개공이 걸렸거든요. 그럼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인데 행정처분 개공은 의무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소공이 여기에 걸리면 뭐예요? 자격 정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유가강제 방해는 행정처분이 없어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염두에 두고 갈 게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라는 게 있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들어가는 게 지금 여기 시단 있지 않습니까? 시세 교란 행위하고 단체 구성하여 중개 제한 행위, 요 행위하고 유가강제 방해, 요게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을 두고 요 교란 행위를 신고한 자, 고발한 자입니다. 이 자에게는 포상금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포상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시단, 유가강제 방해인데 그러면 직접 거래한 자입니다. 무등록업자와 거래한 자예요. 이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된 바가 없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감 잡고요. 시험은 주로 이제 금지 행위를 물을 때는 금지 행위냐 아니냐를 물어요. 그래서 가볍게 이제 금지 행위냐 아니냐 요것만 판별만 해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금지 행위를 이제 개공 등의 금지 행위를 하나로 정리해 봤어요. 글자가 작아서 조금 그런데 첫 번째 금지행위가 매매업이었죠. 매매업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예요. 그럼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금지행위가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 매매를 업으로 해야 돼요. 그럼 한 번 정도 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사고 팔고를 업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금지행위, 무등록업자와의 거래인데 이거는 조문만 충실히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지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면서 이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는 행위를 금지해 놓고 이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만 충실히 이해를 해두세요. 이건 양도 대우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물어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임취의 1-1이다. 이거는 자, 그다음에 이제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 보수 초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보수 초과 얘기로 제목을 붙였는데 암기표에서 숫자는 전부 다 보수예요. 그래서 이제 보수를 초과하는 행위인데 여기서는 그 분양 대행을 해주고 보수를 무제한히 받았습니다. 금지행위다 아니다. 초과에 걸 일이 없죠. 알고 있고 당좌 수표 사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당좌 수표가 딱 뜨면 이거 보수 초과다 아니다. 보수 초과였죠. 이 사건에서 했던 얘기가 당좌 수표를 그대로 이제 돌려줬거나 아니면 부도 처리되었어도 이건 금지행위 틀림없다고 그랬죠.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 발생입니다. 재산상 손해 발생은 금지행위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했죠. 이 점 이해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관련된 게,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약정을 했어요. 그럼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선 무효죠. 이제 그 정도 이해를 일단 해 두시고. 나머지 내용은 문제 풀면서 정리하면 됩니다. 네 번째 금지행위,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 그르치기 하는 행위인데,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이 맞는데요. 그럼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확인 설명 사항이 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가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 거래에 있어서 가격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는데 이 가격을 속였다. 이거는 거짓된 언행 처벌했고, 물건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숨겼다든가 또는 개발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고지하 거래시켰다. 모두 이건 금지행위죠. 거래가 한 사례지면 살려는 사람도 없는데 고가로 전매할 수 있다고 기망하는 행위. 모두 거짓된 언행이에요. 또 그다음 이제 매도인과 짜고 매수인에게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팔아치우고 그 차액을 나눠 가진 행위. 모두 거짓된 언행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년짜리죠. 나머지는 전부 다 3년이에요. 그럼 증서중개 매매업인데 여기서 말하는 증서가 그러면 뭐냐? 요거만 주의하면 되는데 증서에 대하여 중개를 해서도 안 되고 매매업을 해서도 안 돼요. 그럼 증서 매매업은 3-3이에요. 근데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1-1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증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 청약저축통장 있죠? 입주자 저축증서, 그다음에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자 확인서 이런 것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증서에 분양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고 상가 분양계약서 쓴다. 상가 분양계약서는 여기서 말하는 증서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매매계약서에 불과한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중개 의뢰인자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거래를 하셔야 돼요. 개공 등이. 그럼 이때 이 거래의 범죄는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포함해요. 그리고 중개 의뢰라는 점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 상대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직접해요. 그러니까 의뢰인과의 거래 행위를 전면 차단시켰고 이 의뢰인의 범위에는 대리인, 수임인 포함이죠. 포함이죠. 그러니까 대리인과의 거래, 직접 거래가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다른 계공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또 다른 계공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예요. 이건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주 잘 묻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그러니까 이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쌍방 대리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그러면 쌍방을 대리하는데 이거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든요. 그럼 피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동의 불문 금지행위고 그러면 일방만 대리합니다. 일방 대리행위는 금지행위다 아니다?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일방 대리의 표현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방 대리 아주 무지하게 잘 물어보고 있고 자기계약 기억하고 있죠? 자기계약. 자기계약은 당연히 금지행위죠 이거. 그래서 자기계약이 그거 아닙니까? 대리인의 신분을 가진 자가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겸하는 거죠. 이게 자기계약이에요. 그럼 민법상 자기계약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는 당연히 금지죠.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이 민법이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금지입니다. 그래서 개공이 중개 의뢰인의 대리인이 됐는데 그 물건 사버린 거죠. 이게 바로 자기계약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투기주장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투기주장의 유형은 탈세를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은 하얀 게 당기네.
그러면 투기 주장은 이겁니다. 유형이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했다든가 법령의 규정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권리 변동이 제한이 된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했다. 그럼 투기주장인데 이때 탈세 목적 미등기 전매 행위자가 전매 차익을 못 얻었거든요. 이거 차익 여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죠. 불문하고 이건 투기주장으로 한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신설된 거, 작년에 신설된 거, 부당할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겁니다. 이게 근데 시세가 10억인데 15억에 거래했다고 꾸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모두 금지 행위고, 이게 바로 시세 교란 행위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한다든가 특정 이거 단체 구성의 이의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한다. 이게 단체 구성 중개 제한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가볍게 조금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공 등의 금지 행위, 33조 제1항의 금지 행위, 매무수거, 증직, 투시단을 다 봤고요. 33조 제2항이죠.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건 목적 범위입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고, 개공 등의 업무를 이런 식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특정 개공에 대한 중개 의뢰를 유도하는 거예요. 이 개공은 우리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이 개공한테만 의뢰해라 해갖고 특정 개공에 대한 중개를 유도했다든가, 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가격 제한을 하는 거죠.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누가 이거 물어보시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죠, 이거. 근데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가격 이상으로만 중개 의뢰를 유도하는 행위. 이거 금지 행위 아니에요. 금지 행위처럼 보이죠? 근데 위험하기 때문에 잘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가격 이하로 법문이 돼 있잖아요. 특정 가격 이하로는 중개 의뢰를 하지 않도록, 부정문이죠 지금. 긍정으로 바꾼 거죠 이게. 특정 가격 이상으로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했다. 그럼 이것도 금지 행위로 보입니다. 같은 말이죠 이거. 그러니까 시세가 10억이 가고 있는데 15억으로 끌어올려야 되겠어요. 그럼 15억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마세요. 이렇게 유도하는 게 금지 행위죠. 그러면 또 거꾸로 15억 이상으로만 중개 의뢰하세요. 그럼 이거 금지 행위 맞겠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 안 물어볼 거예요. 예,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요. 다음 세 번째,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그 다음에 시세보다 대가를 약속하고 현저하게 높게 광고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당연히 금지이고, 네 번째, 특정 개공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거예요. 저 개공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저 개공한테는 의뢰하지 말아라. 이거는 중개를 제한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억인데 15억으로 끌어올려야 되겠어요. 그러면 10억의 광고는 개공에 대해서 허위 광고라고 신고해버린다고 그랬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 행위가 이제 다 금지 행위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3년에 3천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조문만 충실히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금지 행위 간략하게 이론을 다 봤어요. 그럼 나머지 내용은 문제 풀면서 정리할까요? 그 문제집 133쪽 금지 행위 1번 문제가 있는데, 1번 문제는 30일의 기출문제고요. 너무 기본으로 출제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넘어갑니다. 2번 문제. 공인인사업상 개업공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해당하는 것 그랬으니까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하겠죠. 자, 그럼 박스에 들어가서는 확실히 동그라미 OX를 쳐줘야 됩니다. 기억지문.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사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시세 교란 행위죠. 줄 우려가 있거나 준 행위 모두 금지입니다. 3-3이고 5. 니은 미확정 개발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고지하여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이거 거짓되는 행위죠. 그럼 1-1 맞고요. 5. 디귿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단체 구성 중개 제한이죠. 그러니까 역시 5, 3-3이고. 다음 리을 배우자 소유의 토지를 매수 의뢰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중개하는 행위. 자,
우리 직접 거래 있잖아요. 직접 거래를 판단하실 때 의뢰인자와 거래를 해야 되죠. 그럼 이 의뢰인의 대리인과 거래해도 이건 직접 거래가 맞죠. 이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주관을 여기다 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접 거래냐 아니냐 문제는 지문에 의뢰인과 거래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나 대리인, 의뢰인의 대리인과 거래했다는 내용이 나와야지만 이건 직접 거래예요. 그러니까 배우자 소유의 건물을 매각했다. 중개 의뢰인자에게 직접 거래도 아니다. 아니다. 이해해 두시고 다음에 친구의 주택과 개공이 친구의 주택과 자기 소유의 주택에 교환 계약을 했어요. 이거 직접 거래도 아니다. 개공이 자기 친구 주택하고 자기 주택하고 막 교환했어요. 이거 직접 거래 아니에요. 직접 거래 같아요? 아니죠. 친구라고 했지 의뢰인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 거래 아니에요. 8의 기출지문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의뢰인이란 말이 뜨거나 의뢰인의 대리인과 또는 수임인과 그 물건에 대한 거래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건 직접 거래입니다. 여러분들의 주관을 섞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의뢰인이 떠야 된다. 그러니까 친구의 주택과 교환 계약을 하는 이 역시 이건 직접 거래가 아니에요. 그러면 생활정보제 광고 낸 물건을 개공이 전화해서 매수했어요. 직접 거래 아니에요? 아니죠. 생활정보제 광고한 자지 중개 의뢰한 자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점 이해 두시고. 자, 그러면 리을 지문 X입니다. 미음 지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를 중개했어요. 매매를 중개했다고 그랬죠, 지금? 그럼 허가구역 내에 있더라도 이건 정당한 중개활동 한 거죠? 그러므로 X입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었어요.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여러분들이 가볍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문제였어요. 다음에 4번 문제 갑니다. 금지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1번 지문. 개업공사 A는 중개 보수로 액면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당좌 수표를 받았으나 당좌 수표의 밑줄이죠. 그 당좌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다. 이거 보수 초과. 교환하거나 부도 처리되거나 그대로 반환해도 소용없다. 1-1이에요. 2번 지문. 소속공사 B는 아파트의 매도 의뢰인 갑으로부터 그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자, 매도 의뢰인이죠. 밑줄 긋고 그 아파트 매수에 밑줄 그으면 뭐예요? 직접 거래죠. 직접 거래. 3-3이고 3번 질문. 개업공사 C는 탈세 목적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중개 의뢰인이 전매 차익을 얻지 못했다. 탈세 목적 미등기 부동산 전매 중개의 밑줄이죠. 투기 조장이에요. 그러면 3-3 전매 차익 불문 금지이고 4번 질문. 중개 의뢰인이 중개 법인의 임원인 D는 임원도 금지행위하면 안 되죠. 관계법령에서 양도할 수 없는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 관련 증서 등의 매매업을 하였다. 증서 매매업. 여기 밑줄 그으면 증서 매매업이죠. 3-3. 다음에 5번 질문. 중개보조원인 E는 중개보조원도 하면 안 되죠. 상가의 매도 의뢰인 을을 대리하여 매수 의뢰인 병과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거 뭐예요? 매도 의뢰인 을을 대리 밑줄 긋고 매수 의뢰인 병과 계약에 밑줄 그으면 이게 뭐예요? 일방대리다. 이 표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 자 잠깐 대리 관련해서요 표현을 보시면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매수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거 일방대리죠. 일방대리요.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 이거 뭐예요? 직접거래. 자기계약이죠?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 수여받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는 직접거래예요. 이건 자기계약입니다. 동의불문 이건 직접거래다. 자, 근데 매도 의뢰인의 대리인과 그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직접거래. 맞아요? 대리인과의 거래는 직접거래 맞죠? 직접거래예요. 표현이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사실 시험에선 이 두 개의 표현은 잘 안 물어봐요. 잘 안 물어보는데 이거는 무지하게 잘 물어봐요. 일방 대리는. 꼭 표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 연수받고 매수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이거는 일방 대리입니다.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그 문제 유형이 있잖아요. 금지행위 문제 유형이 지금 이 두 문제 2번하고 4번 문제 유형이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에 넣어놓고 찾기 문제가 있고 정상적으로 조문의 형태로 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례형 지문으로 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집에서 모든 문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게 커버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제 유형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럼 5번 지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또 기출 문제 유형인데 금지형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풀어쓰는 문제 유형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직접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1번 갑니다. 상가 분양을 대행하면서 분양 대행의 밑줄이죠 지금. 상가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으니 한도 초과에 밑줄 그으면 상가 분양 대행을 봐야 되죠. 이거 보수 초과다 아니다. 아니다. X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기출지문이에요 이거. 분양 대행이니까 보수 초과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니까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 지문. 거래항사 쌍방의 동의를 받아 등기 이전 서류 교부와 잔금의 이행 밑줄이죠. 서류 교부와 잔금의 이행 밑줄이고 이것을 쌍방 대리했다. 밑줄 그으면 OX, X죠. 금지행위 아니에요. 이행 행위에 대한 쌍방 대리는 아니죠. 금지행위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쌍방 대리는 계약서를 쓸 때 양쪽을 대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약서를 쓸 때 양쪽 의뢰인을 대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행에 대한 쌍방 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속으면 절대 안 되고. 다음에 3번님은 중개 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자 대리인과 밑줄이고 중개상물을 직접 거래했대요. 직접 거래 밑줄 그으면 대리인과의 거래는 이건 직접 거래죠. 그래서 3번 금지행위 3-3이었고 4번 질문 무허가 건축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자 매매 밑줄 중개 밑줄 이거 중개죠. 금지행위 아니에요. 이거 있잖아요. 매매업 가지고 한 문제로 낸 적이 있거든요. 매매업 가지고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이제 4번 지문.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지문인데 딱 걸렸죠, 이거 시험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거 매매업 가지고 여러분들 연습 많이 시킵니다. 매매업 가지고 문제를 물어볼 때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매매를 1회하는 행위. 1회. 이건 금지행위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의뢰인인 자와 1회 매매했어요. 이건 뭐예요? 직접 거래죠. 그럼 의뢰인인 자와 1회 매매해도 직접 거래죠. 근데 한 번 사고 판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의뢰인이 들어갔다. 그럼 이때는 직접 거래예요. 그리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업으로 했어요. 사고 팔고 업으로 했다. 이건 금지행위가 맞죠? 그럼 매매업 맞고 그 다음에 이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상물에 대하여 매매의 알선을 업으로 했다. 이건 뭐예요? 중개업이에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매매업 가지고도 한 문제로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 아주 즐겨 하는데 기출에서 한 번 딱 걸렸어요. 이거 매매업 가지고 한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무허가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금지가 아니에요. 중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다음 5번 질문 상가의 매도 시에 사용하라고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 대금과 지급기일 등을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 상가의 밑줄, 분양계약서의 밑줄 이것의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 이게 상가 분양계약서죠 지금. 이건 증서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금지행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X예요. 정답 3번이었습니다. 문제들이 만만치 않아요. 자 6번 가겠습니다. 이제 풀어쓰는 문제 유형을 박스 안에 넣어놓고 찾기 문제예요. 이게 옳지 못한 것은 몇 개인가? 자, 그럼 박스형 문제인데 지금 틀린 거 찾아라 나왔죠? 그럼 거꾸로 쓰는 걸 특히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쓰는 거. 그래서 기억 지문입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것을 요한다. 재산상 손해 발생은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X. 니은 지문. 개업공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OX, X. 이건 단속 규정이죠. 그러므로 X. 디귿. 해당 중개사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는 중개사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들도 포함될 수 있다. 가격에 밑줄 긋고 O 나가야 되죠.
판례의 태도였고, 리을지문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직접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매수한 자기 계약은 중개 의뢰인을 동의를 받았더라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자기 계약의 밑줄 해당한다의 밑줄 그으면 OX 5죠. 동의를 받았더라도 자기 계약은 금지행위죠. 5번 지문 중개 의뢰인과 1회 중개 의뢰인 밑줄 1회 중개사물의 매매를 하는 행위는 매매의 밑줄 그으면 금지행위가 아니다. 아니다 밑줄 그으면 OX X죠. 금지행위죠. 의뢰인과의 1회 매매는 직접 거래예요. 3-3입니다. 이해되셔요? 자, 그래서 정답은 지금 틀린 걸 하겠으니까 몇 개? 3개. 2개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이제 거꾸로 쓰는 걸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아와서 검사를 한번 해보면 이거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갑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지문. 의뢰인 갑이 매수 의뢰인 매수된 상물의 매매 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법정 중개보수 후에 중개대 상물에 관한 공유 지분을 받았다. 공유 지분을 받았다. 보수 초과 1-1이고 니은지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친구 의뢰 부탁으로 자기의 사무소에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무등록업자와의 거래죠. 그래서 이거는 금지행위 1-1이고 디귿지문 인척 병소유 주택을 인척의 밑줄이죠. 매수 의뢰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중개죠 지금. 당연히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X. 리을지문 토지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그 보수로 토지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초과하여 받았다. 컨설팅의 밑줄 한도를 초과하여 받았다. 밑줄 그으면 OX X죠. 분양대행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 그래서 컨설팅을 꼭 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지금 해당하는 거 그랬으니까 기억 니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8번 문제 가죠. 갑을병정 무효행위에 의해서 공사업성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자, 역시 또 사례형인데 1번 지문 갑은 분양권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분양금액과 프리미엄 밑줄이죠. 분양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다. 한도 초과 보수 초과죠 이거. 우리 분양권 거래했을 때는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으로 받아야 되죠. 분양금액의 프리미엄으로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1번 지문 보수 초과. 2번 지문 을은 친구 A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의 매도 의뢰를 받고 그 주택의 소송 계류 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채 소송의 밑줄이죠 지금. 매수 의뢰인 B와 계약을 체결케 하였다. 금지행위 맞죠 이거? 거짓된 언행. 소송 제기 사실을 숨긴 거예요.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말한 거. 1-1이죠. 다음 3번 병은 토지 소유자 C와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한 다음에 택지로 조성 밑줄이고 분할한 다음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고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약정하였다 밑줄. 자, 요 사건은 한 번도 안 물어봤으니까 이해해 두시는데 이게 이 사건이었죠. 이 토지의 소유자 갑이었는데 이것을 중개인이었죠. 이분이 매수를 한 거예요. 개공이 매수를 했는데 매수하면서 약정을 어떻게 했냐면 이거 매매 대금을 줘야 되는데 이걸 내가 분할한 다음에 형지를 변경하겠대요. 토지를 택지로 조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택지로 조성을 하여 이거를 분할한 다음에 하나하나 내가 매각을 하겠다. 그리고 매각 대금이 들어오는 족족 확정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내가 모두 갖는다 그랬어요. 이게 토지 택지 조성 분양 사건이에요. 다시 토지 택지 조성 분양 사건이었는데 택지로 조성하여 어쩌고 저쩌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무죄. 이 사건에서 두 가지가 쟁점이 됐었습니다. 갑소유의 토지를 개공이 매수했죠. 이게 과연 직접 거래냐. 나아가 확정금 지급한 다음에 차액은 모두 가졌죠. 이게 보수 초과냐.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양하는 행위는 이건 일종의 혼합계약의 성격을 띠는 거다. 그러니까 도급, 위임의 성격을 띠는 거고 중개로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중개로 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갑은 중개 의뢰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했던 얘기가 직접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 의뢰한 자라는 점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의뢰인과 직접 상대방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이 사건 기억해 두세요.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보수 초과도 아니고 직접 거래도
아니었다. 이거는 중개로 볼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무죄 사건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3번 질문 다시 볼까요? 병은 토지 소유자 C와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토지를 택지로 조성 나왔죠 지금. 그러면 그냥 바로 무죄예요 이거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분할한 다음에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고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거는 직접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지행위 아니었어요. 그래서 3번 정답이고 4번 질문 정은 매도 의뢰인 D의 점포의 매도 의뢰 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싼 가격이었으므로 일단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였다. 지금 매도 의뢰인 그랬죠? 밑줄 긋고 매수죠? 이건 직접 거래죠? 3-3이었고 5번 질문 무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사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었다. 시세 교란행위죠? 시세에 부당한 영향 밑줄입니다. 그러면 이제 3-3이에요. 아유, 뭔 문제가 이렇게 많아. 자, 그럼 9번 가겠습니다. 요 9번은 지금 판례를 정리하는 건데 요 9번 문제는 1, 2, 3번 판례 정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지문. 개업공사 등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액명목의 당좌 수표를 구입받고 당좌 수표의 밑줄이죠. 그 당좌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다나 또는 중개의뢰인에 그대로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5죠 그럼? 해당한다. 밑줄 긋고 5죠. 2번 질문.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라고 봐야 한다. X죠? 단속 규정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5고. 다음에 요 3번 질문 때문에 지금 읽어본 건데 참고해 두시는데 3번 질문. 토지와 건물의 임차권 및 권리금, 시설비의 교환 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 명목으로 중개보수의 한도를 초과하여 포괄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자, 포괄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이게 포인트예요. 밑줄 긋고 이는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죠. 이 사건이 그거였습니다. 지금은 뭐 이럴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상가 임대차를 중개한다고 가정해보죠. 상가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차 가액이 1억이었고 권리가 1억이 있었어요. 권리가. 이때는 영수증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수증을 써주는데 거래금액 2억 곱하기 0.9% 해가지고 180만 원 받은 거예요. 이걸 의뢰인이 등록관청 가서 찔러버린 겁니다. 이거를 보수초과다하고 그러자 등록관청이 보수초과다하고 업무정지 6개월을 때렸어요. 개공한테. 그러자 개공이 뭐라 주장했냐면 나는 보수초과한 게 아니다. 편의상 영수증을 이렇게 썼을 뿐이다. 이 180만 원은 상가에 대한 중개보수 90만 원과 권리에 대한 보수 9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보수초과가 아니다. 해갖고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라 하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소송을.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이 뭐냐면 이게 형사 원칙에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애매모호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말이 있어요. 애매모호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개공이 중개보수가 90만 원이고 권리금에 대한 대가가 90만 원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게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은 어떻게 했냐면 어디까지가 중개보수고 어디까지가 권리금에 대한 보수인지 구분이 안 간다. 그러니까 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애매모호하면 무죄.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건서부터 결국은 등록관청이 관행적으로 업무정지를 때려왔거든요. 이렇게 영수증 써주면 이걸 갖다가 차단시킨 거예요. 근데 출혈이 엄청 컸겠죠, 이 개공.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그럼 소송이 아무리 빨리 끝나도 1년 이상 걸렸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개공 그동안에 법정에 끌려다니고 변호사 선임해야 되고 대법원은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야 되거든. 거기다가 등록관청에 블랙리스트 올라갔죠, 지금. 문 닫았지, 이게.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신문고에 또 올려버리죠? 잘못되면.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권리를 찾은 거예요. 근데 그 개공은 출혈이 엄청 컸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기관하고 소송이 붙으면요 대법원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는 거예요, 그냥. 부당한 걸 알면서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붙기 싫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피하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일단. 3번이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받은 경우는 이건 무죄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보수초과라고 볼 수 없다. 나머지 4, 5번 판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0번 문제 가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금지행위 효과에 대한 설명이 지금 1번 지문 본항의 금지행위 규정은 지금 33조 제1항을 얘기합니다. 개공 등의 금지행위예요. 개업공사뿐만 아니라 중개법인의 임원, 사원, 소속공사, 중개보조원에도 적용되지만 무등록 중개업자나 개업공사 등이 아닌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그럼 33조 제1항은 개공 등한테만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인, 무등록업자에게는 적용이 없어요. 맞고 2번 지문 개업공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에도 그 거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직접 거래했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보수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다 봐야 되죠? 보수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보수까지 받으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나중에 의뢰인이 기분 나빠서 찔러버릴 거 아니에요. 자, 다음 3번 질문. 개업공사가 본항의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공이었죠? 맞고 4번 질문. 개업공사가 본항의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시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금지행위를 했다 하여 결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그로 인하여 등록 취소가 되거나 형벌을 받으면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이때는 결격이죠. 자, 그래서 즉시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틀렸고요. 5번 질문. 소속 공인인사가 본항의 금지행위 한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과 동시에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알아보시겠어요? 소공이 이 9가지 금지행위를 해버리면 자격정지죠. 자격정지고 그 다음에 형벌 3-3이나 1-1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4번이었어요. 그러면 자격정지 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다. 맞아요? 자격정지 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다. 맞죠? 소공이 금지행위하면 자격정지라며요. 그럼 금지행위는 1-1이나 3-3이 걸리죠? 기출지문인데 역시 아주 어려운 지문입니다. 그러면 자격정지 사유는 이장불, 확거, 거금 이거죠. 이장불, 확거, 거금 금지행위. 소공이 금지행위하면 자격정지고 형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정지 사유는 형벌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다. 맞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4번 정답이었어요. 그럼 11번 문제 내려갈까요?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행위로 넘어가는데 이런 문제 유형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이거 아니할 말로 아니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행위 이게 뭐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행위는 시, 단, 유가, 강제, 방해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교란에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웃기지 않아요? 투기조장은 그럼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행위 아닌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 행위는 교란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웃기는 문제인데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유형은 낼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이 문제를 냈느냐? 포상금 때문에 그래요. 포상금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른 중개사법 교수님하고 제 친한 중개사법 선생님이 한 명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하고 이제 의견을 교환했죠. 이 친구가 밤 12시간 내내 전화가 와서 야, 누가 문제를 냈던데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행위가 아닌 것 골라라 해갖고 정답이 투기주장이거든.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냐 이렇게 설명해야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내가 낸 문제도 그렇게 낸 적이 있는데 나도 그랬더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한 건 교란행위라고 그러고 투기주장은 교란행위가 아니고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죠. 네 말이 맞다. 맞는데 우리가 지금 대학 강의도 아니고 시험에 대비하는 강의고 더군다나 포상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맞네. 포상금하고 연결돼 있네. 그럼 할 수 없이 하긴 해야 되겠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그래갖고 내가 잠이 확 깨버렸잖아 그냥. 그래갖고 어쨌든 그 친구 내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개사법 강의하는 선생님 중에 유일하게 선생다운 선생으로 내가 인정하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인데 어쨌든 나도 그래갖고 이 문제를 내면서도 야, 이 문제를 이렇게 내야 되나 이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포상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보자 이거 잠깐. 교란행위로 규정된 것이 아닌 거 1번 지문 단체 구성 중개 제한이죠. 그럼 2번 지문 매매업은 아니죠.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다음에 시세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로 안내문 등을 이용하여 특정 경우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했다. 중개 의뢰 제한이고 4번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하는 이고 가격 제한이고 5번은 정당한 표시 환경을 방해하는 행위죠. 방해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었어요. 참고하시고 넘어갑니다. 12번 문제.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 신고센터. 올해 지금 한 문제로 내지는 않겠지만 신고센터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이 신고센터는 여기 보시면요. 요 그림 기억나죠? 신고센터는 일단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신고센터가 있어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모니터링은 중심에 국토부 장관이 있어요. 그래서 신고센터가 시세교란 행위, 단체 구성하여 중개 제한하는 행위, 다음에 시세교란 목적 업무 방해, 이게 유가 강제 방해죠. 요 행위를 신고를 받아요. 그럼 신고를 받을 때 이거 3년에 3천짜리죠 다. 이거 구두로 신고하는 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만 받는다. 그러면 신고센터가 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받게 되면 지금 한국부동산원에 국토부 장관이 위탁을 해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서면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신고센터는 관계 시도의사 등록관청 등에다가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죠. 이건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은 조사 및 조치 요구를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다요. 근데 여기는 신고센터예요. 신고센터가 요구를 해야 한다. 필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해주고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럼 이자가 요구를 했으니까 피드백을 누구한테 한다? 신고센터에. 모니터링은 피드백을 국토부 장관에게 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지금? 그러니까 며칠 내에 한다는 건 알죠? 10일 알고 있고요. 그럼 신고센터는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언제까지? 매월 10일까지 이 사항을 제출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센터는 숫자가 10, 10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그냥 가볍게 문제 풀면서 정리하면 돼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증거자료 등을 서면, 전자문서 포함이고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맞죠? 2번 지문.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신고관청, 밑줄, 요구해야 한다의 밑줄. 이게 체크포인트예요. 3번 지문. 신고센터는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토부 장관 승인 밑줄이고요.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원에서 위탁 이거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신고 접수된 사항이 명백히 허위예요. 그럼 이거는 자기가 직접 종결 처리할 수가 없죠. 누구 승인 받는다? 국장 승인 사항이죠. 신고가 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입니다. 시도의사 등록관청 등은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한다. 10일에 밑줄 신고센터에 통보에 밑줄 그으면 맞죠? 5번 질문. 신고센터는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10일 이내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 10일 이내가 아니고 매월 10일까지. 10일 이내에 통보하는 게 아니고 매월 10일까지 한 달 걸 쫙 모아가지고 직전 달 거를 매월 10일까지 보내준다. 예? 아, 이건 신고인이었구나. 내가 문제를 제대로 안 했거든. 신고인한테 이거 그럼 피드백 해줘야 되죠? 네. 신고 들어왔으면 신고인한테 피드백은 날짜가 없어요. 통보만 해주면 돼 그냥. 자, 그래서 4번 지문 10일 이내 이게 빠지면 맞는 지문이네요. 5번 지문. 그게 정답 5번이었습니다. 13번 문제가 뜬금없는 문제가 들어갔는데 이게 편집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섞인 것 같은데 뒤로 지금 배치된 거야. 14번을 먼저 보죠.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맞죠? 2번 지문.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은 이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부동산 거래소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시단. 단체 구성 중개 제한. 교란 행위 맞죠? 이자 신고한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죠? 그럼 3번 질문 맞죠? 부동산 거래소 교란 행위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맞죠? 신고센터에 신고 받아도 되죠? 다음에 4번 질문. 신고사항의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 조사 및 조치 결과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센터에 통보한다. 15일이 아니고 10일이고 정답이었고요.
5번 질문.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 제출 매월 10일. 이게 체크포인트죠. 정답 4번이었습니다. 13번 문제 보죠. 금지행에서 이런 문제 유형을 3번이나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지행에는 형벌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금지행위 중에서 법정, 행정, 형벌의 기준이 다른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지행위는 지금 매무수거는 1년이고 나머지는 다 3년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을 3번이나 낸 적이 있어요. 기출에서.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1번 질문. 중개사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시켜내. 거짓된 언행의 밑줄이고 1-1이죠. 2번 질문. 거래 당사 쌍방을 대리하는 쌍방 대리는 3-3이고 3번 질문. 단체 구성 이해자 공동중개자 단체 구성 중개제한이죠. 3-3. 정답 나왔죠? 1번 정답이죠. 그럼 4번 질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사 등의 중개사물의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환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역시 3-3이죠. 5번 질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중개하여 부동산 투기를 주장하는 투기 주장이죠. 3-3.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금지행위 문제를 다 봤네요. 그래서 그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 걸 파악하고 당연히 이제 금지행위냐 아니냐를 이제 구분을 꼭 해놓으시고 크게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개공 등의 의무가 끝났습니다. 이제 중개 보수로 들어갑니다. 오늘 진도 때문에 수업을 빡빡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 보수 파트로 돌아왔는데 작년 시험에서 중개 보수를 2문제를 냈어요. 이론을 2문제 냈습니다. 이론으로만. 원래 이론 하나, 계산 문제 하나를 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계산 문제가 지금 27회를 마지막으로 출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하나, 계산 문제 하나, 이게 이제 출제 비중이에요. 중개 보수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쉽게 맞추긴 하는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개 보수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지금 요약집은 108쪽? 108쪽이네요. 그 중개 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이건 잘 묻진 않는데 일단 작년 시험에서 잠깐 언급을 했어요. 또 그래서 중개 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중개 의뢰를 받을 때 바로 발생한다고 그랬죠. 중개 계약 체결 시에 의뢰 받을 때 바로 발생하고 행사는 중개가 완성되면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중개 완성은 계약의 체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중개 보수는 중개 계약도 있고 거래 계약도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말이에요. 중개 계약은 있으나 거래 계약이 없다. 보수 못 받고 중개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 계약이 있었다. 보수 못 받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공동중개. 가백개혁공사 A고 의뢰개혁공사 B 둘이 협력하여 중개를 완성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A는 가백에 보수 청구하고 그 다음에 B는 의뢰계 청구하고 A는 의뢰계 보수 청구 못하죠. 그죠? 왜 그럴까? 이론적으로 이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중개 보수는 중개 계약도 있고 거래 계약도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걸 보면 거래 계약은 있는데 을과 중개 계약을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설명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 그럼 이제 소멸에 관한 부분인데 개공의 고의과실로 체결된 계약이 해제 등이 됐어요. 그럼 이때는 개공의 고의과실하면 못 받는 거죠. 근데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이때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개공을 따돌리고 개공이 소개한 상대방과 지하다방에서 몰래 계약했습니다. 보수받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공이 과실 없이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럼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또 판례예요. 참고만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의 지불 시기가 우리 요약집에 바로 나와 있는데 중개보수의 지불 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다면 언제로 간다고요?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으로 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잔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사실 이제 잔금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가서 중개보수의 한도죠. 이거는 이론을 물어본다면 반드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꼭 이해해 두시는데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주택과 주택으로 지금 한도를 구분해 놨고요. 주택에 대한 한도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갔습니다. 추정조로. 시도조례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방의 한도 체계인데 일방으로부터 최저 한도는 없어요. 최고 한도만 취하고 있는데 주택은 매매 교환을 구분했죠. 임대차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은 0.9% 일방으로부터, 그다음에 임대차 등은 0.8% 갔죠. 근데 주택이 아닌 물건은 모두 그 한도를 국토부령이 정하고 있고 조례가 아니라는 걸 쭉 꼭 주의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택에 대해서는 보수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 물건의 종류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한도 체계가 물건이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를 구분했기 때문에 물건이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를 꼭 구분해야 됩니다. 이걸 구분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실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건 국토부령이 지적하고 있고, 그러면 주택이 아닌 물건은 다시 OP와 OP 외로 나눴죠. 그럼 OP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OP를 얘기합니다. 전용 입식 부엌과 화장실 등을 갖춘 것을 얘기해요. 그럼 이때는 매매 교환은 0.5고 임대차 등은 0.4%라는 거 알고 있죠? 다음에 나머지 상가, 토지,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 이건 나머지는 거래 유형, 금액에 관계없죠. 매매냐, 교환이냐, 임대차냐, 저당권 설정 계약이냐 따지지 않고 금액에도 관계없이 모두 일방 한도 몇이에요? 0.9%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도액표를 게시할 때 주택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받을 한도를 직접 그 한도액표에다가 명시하게 게시하라고 했죠? 주택이 아닌 물건은 이 범위 내에서 명시하게 게시해주고 게시된 이유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안 된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도 정하는 방법을 봤고 중개보수 적용하는 방법, 이거는 일방 한도 체계니까 산출된 보수를 양쪽을 모두 중개했다면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고요. 이거 엄청 잘 묻는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가장 잘 물어요. 그래서 물건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시도조례가 틀렸습니다. 어디 기준한다? 사무소로 통일한다. 그럼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기준이어야 되죠? 주된 사무소가 아니라는 얘기고. 다음, 주택의 이거 복합 건물, 이것도 엄청 잘 묻는데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었어요. 2분의 1 이상이었다. 그럼 전체를 뭘로 간다? 주택으로 간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라면 전체를 뭘로 가요? 주택 외로 간다. 아셨죠? 그러면 둘이 면적이 같았어요. 주택과 상가의 면적이 둘이 같았습니다. 같다면 뭐로 간다? 같다면 주택으로 간다. 2분의 1 이상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었다. 같다면 이때는 주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주의해 주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간다는 거 알고 있죠? 부가세는 별도라는 거 알고 있고, 이것도 잘 묻는데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을 했어요. 개공이.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죠.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서 그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은 전부가 무효죠. 기억하고 있죠, 이거?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은 전부가 무효예요. 그러니까 그 무등록업자라고 저는 표현을 했지만 판례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 보수 약정은 무효이다 이랬죠. 알아보시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 없이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다라고 하면 맞았다고 하셔야 돼. 이건 개공을 전제로 까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 지금 속도 따라오실 만 합니까? 자,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 계산식인데 거래 금액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매매는 매매가액으로 하니까 문제 없고요. 이거 엄청 잘 묻습니다. 이것도. 동일 물건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의 동일 기회. 세 가지 다 충족해야 돼요.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 함께 했어요. 뭐만 적용한다? 매매만. 그 다음에 교환은 큰 것 기준이라는 거 알고 있죠? 보충금은 산입하지 않고요. 전세는 전세금으로 가면 되고 문제 없고. 임대차를 주의하는데 임대차는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이죠. 100인데 요래 계산한 금액이 얼마? 5천만 원? 미만. 그러면 딱 5천만 원 나왔어요. 월세 곱하기 70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도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딱 5천이 나오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천만 원 미만이 나왔을 때 월세 곱하기 70으로 간다. 그 다음에 분양권은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이지 분양금액의 프리미엄이 아니라는 얘기죠. 요걸 주의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실비가 남아있는데 실비는 부담자가 누구냐 요 정도만 주의하면 돼서 요 실비에 대해서는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가 있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가 있는데 요걸 기억해야 돼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는 이자는 취득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도니까 여기에 대한 소요된 실비는 누구한테? 취득 의뢰인.
근데 권리관계 확인했어야 되는 실비는 지물건 팔려고 이거 먼저 공부를 떼본 비용이죠. 그러니까 권리 이전 은행에 청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바로 중개보수 실비였습니다. 그럼 커피 한 잔 먹고 문제를 풀까요? 네.